네, 안녕하세요. 오늘 2회차 강의,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입치기 다 끝나가는 와중에 신입치기 다 끝나면 권리 능력으로 이동을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민법을 배우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조 1항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2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우리 권리 능력의 주체, 권리 능력자, 사람과 법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의칙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뤘었던 각 신의칙, 사정 변경의 원칙과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을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 변경의 원칙은 신의칙의 종류 중에 하나로서 계약 자유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계약 내용을 어떻게 체결할지 등등과 같은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대원칙을 제한하는 신의칙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정한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사정 변경의 원칙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정 변경에서의 사정이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 객, 현, 명.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객,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이 된 겁니다. 현저하게 변경이 됐는데 그걸 예상할 수 있었냐? 예상할 수 없었어야 한다.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이 되었을 때 당초 내용대로, 당초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을 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당사자 일방에게 명백히 부당할 경우에 신의칙에 반한다. 라는 점이 사정 변경의 원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해 가지고 한 3문제 정도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우리가 아까 배웠었죠? 사정이란 뭐였죠?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을 말한다? 뭐 블라블라블라를 말한다? 틀렸죠. 계약의 기초로 삼은 객관적 사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앞에서 1번과 이어져 가지고 사정 변경에서의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예견할 수 없는 사유로,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현저히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견할 수 있었으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X 나오게 됩니다. 3번,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추상적 일방적이냐, 추상적 일반적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안이냐인데 우리가 신의칙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신의칙은 신의칙은 보충적인 강행 규정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또 추상적인 규범이니까 법원의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가 되고 그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을 적용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의칙의 일종 중 하나인 사정 변경의 원칙 또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을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뒤에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따라오는 미사여구니까 그대로 버리셔도 되고요. 핵심 비교는 추상적 일반적 판단 vs 구체적 사안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이사 나왔고요. 보증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뭐다? 계속적 보증이냐 확정적 보증이냐. 즉 내가 보증으로 부담해야 될 채무가 계속 발생해야 하는 그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계속적 보증 채무냐 아니면 딱 액수가 정해져 있는 난 1억만 내가 보증해 줄게 라는 확정적 채무냐 그거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자, 보시면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뭔가 낚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읽어봐야 합니다. 퇴사한 경우에
보증계약의 주채무자가 퇴사 전에 확정된 때 확정된 채무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요것만 가져가면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모순 금지, 금지한다, 뭐 반대되는 언동을 금지한다. 일정한 액션을 취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때리는 거, 뒤늦게 딴소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딱 하나 우리가 계속 봤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그러한 강행법규,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딴소리 할 수 있다.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취소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고 나서 이거 유효한 법률 행위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 뒤늦게 근데 나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았는데 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왜?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딴소리를 하는 게, 즉 딴소리를 하는 게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만약에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면 딴소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칙이나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아니죠. 아까 앞에서 신의칙이 있으면 신의칙은 강행규정성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관습법도 그렇고요. 신의성실의 원칙도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공식. 그다음에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적용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법상 인지청구권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신의칙은 적용될 수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나중에 우리가 소멸시효 항변의 남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 배울 거니까요.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강행규정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을 한 후에 그 약정에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어야겠죠. 허용되지 않으면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나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강행규정이 금지하는 그러한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모순행위 금지에 반한다가 아니라 반하지 않는다. 체크하셨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를 필요까지가 있죠. 그렇게 해야 하죠. 그것이 신의칙이고 그것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이다. 자, 5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이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거든요. 인보험. 이런 인보험, 특히 내가 죽으면 보험금 내가 받을게.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보험금을 받을게는 괜찮아요. 근데 나 말고 내가 내 친구에 대해 가지고 보험을 너가 사고 당하면 내가 보험금 받도록 내가 너를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할게 라고 하면 무조건 제 친구에 대해서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친구 몰래 친구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해버리면 친구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밀어서 친구가 다치게 했을 때 제가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금지하는, 즉 그런 보험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 없이 피보는 사람, 제 친구, 피보는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체결할 수 없다. 무조건
타인의 사망을 인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제 친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피 보는 사람, 피 보는 제 친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건 강행 규정이다. 생명, 신체 얼마나 중요한 법익입니까? 그런데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보험자가, 즉 제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해놓고 생명보험 계약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반한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무효라니까.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니까 제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해야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그 보험계약, 저 보험계약 유효하게 돼요. 그럼 제가 친구를 실제로 동의 없이 밀었을 때 돈을 제가 받게 되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가할 우려가 너무 높다. 강행규정 위반,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본인을 단독 상속한,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건대리인이 무건대리 행위를 해놓고 뒤늦게 그거 무건대리 행위로서 무효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반할 것 같은데, 판례는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무건대리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랐고 몰랐는데 과실이 없다. 즉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뒤늦게 제가 무건대리 행위를 한 제가 그거 무효예요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야 근데 너 무건대리인인데 뭐 괜찮겠어? 뭐 오케이 그렇게 하자 라고 쳤으면, 그랬으면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근데 대체로 이것도 보시면 선의 무과실 또는 악의 여부를 가리지 않은 지문이지만 정답 처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자. 다른 지문들을 다 한번 살펴보고 정말 가장 적절하거나 가장 적절하지 않을 때 이 지문을 고르자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읽지 않아도 되겠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그 약정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신의 측상 고지 의무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아파트를 이제 다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요 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 신의 측 무조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단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거.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2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으로서 미성년자가 사후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자, 다음 또 3번.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아마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실효의 원칙을 우리가 물어보는 하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서 상대방의 입장으로서는 그 권리 불행사를 미든데 보호 필요성, 정당한 사유, 그리고 나서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효력을 실효시킨다. 권리의 행사의 효력을 실효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신의 측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권리를 불행사할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하였음에도 그 해제권을 행사해요? 그러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 1번 정답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 포기 약정을 하였으나 상속 개시 후 상속 포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행위. 상속 포기라는 제도 자체가 무엇이냐면 상속이 개시된 후, 즉 상속이 개시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딱 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후에 포기를 하는 거지 사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생존 시 아직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 포기를 해놓고 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즉 사망 후, 우리 아버지가 사망 후에 상속 포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즉 나 상속 포기 안 했는데 라고 뒤통수 칠 수 있냐? 칠 수 있습니다. 왜? 상속 포기는 사후 포기만 가능하다.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해고, 일단 부당한 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임에도 해고에 따른 보상금도 다 받았고 퇴직금도 다 받아놓고 나중에 회사에 뒤통수를 때려친다?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그래도 요거는 위반이 아니네요. 위반 아님. 얘는 위반 O. 자, 4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상당히 강력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으면 우리 임대인,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집주인에게도 나 임차권 있어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또 소액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도 있어서 5,500만 원까지는 내가 제일 먼저 다른 물권자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없다, 나는 임차인도 아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지도 않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임차권을 주장한다? 넌 너무 안 된다. 너 모순금지 원칙에 반한다. 위반 O. 자, 5번 가겠습니다.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라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너무 개별적인 판례의 사안이기 때문에 신의 측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고 개별적인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인 사안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체크를 미리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이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지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3번이 아니죠. 2번처럼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을 가르는데 분수령이 될 지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앞에서 봤었던 4번 지문이랑 똑같은 지문인데 사실관계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신의 측에서 모순금지 원칙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나왔으면 무조건 나 임차권 없어, 나 대항력 없어 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주장을 하는 것, 사실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봤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권리 주장을 않겠다, 심지어 확인서까지 서면까지 작성을 해준 후에 비로소 배당 요구 나 번복해서 배당 요구 나 대항력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돈을 돌려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건 뒤통수 때리는 거다. 자기 모순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 상속 포기는 사전 포기는 안 되고 무조건 사후 포기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왜? 사전 상속 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런 효력도 없고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 후에 다시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그거는 통수 치는 게 아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3번 동의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을 해놓고 나중에 비로소 우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야겠죠.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면 그러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 이것도 앞에서 봤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예외 없이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죠.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사용자가 미친 듯이 퍼졌을 때, 사용자가 너무나도 퍼졌고 노동자 집단에서 특히 그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강행규정 위반 무효를
주장을 하는 게 사용자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 막심한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신의 측에 위배된다는 예외 설치를 최신 판례가 했으니 최신 판례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의 측은 끝났고요. 이제 3조. 3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리의 주체, 즉 권리 의무의 주체, 법률 관계의 주체. 권리와 의무 관계는 법률 관계니까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법인, 그 권리 주체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권리 주체 총설입니다. 자,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법인도 뒤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두 개 빼고는 모두 안 됩니다. 애완견 이런 거 인정될 수가 없죠.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에요. 애완견은 그냥 동물일 뿐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약간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가슴 아프겠지만 우리 애완견은 민법에서는 단순한 물건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다. 애완견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아니죠.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없고요. 사망한 사람도 채무를 부담하냐? 의무를 부담하냐? No. 왜?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있고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그 의무는 소멸하거나 상속인들에게 들어가거나 상속되거나 하는 거지, 사망한 사람은 채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담법인. 법인 소유의 물건은 사원들의 공동 소유입니까?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란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 단체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거나 재물이 모였거나 돈이 모였거나 사람이 모였거나 해서 법인화를 시켜서 또 다른 새로운 법인격, 그 구성원들 말고 이 법인 자체로 특정한 법률 행위 또는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법인과 그 구성원들, 사단법인의 사람들은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다. 그러니까 법인 이름으로 건물도 살 수 있고요, 땅도 살 수 있고요, 매매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법인의 소유다. 법인도 단독으로 권리 주체가 된다. 치매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권리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3조 보세요. 사람은 출생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치매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전혀 없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아 살아서 숨 쉬고 있으면 무조건 권리 주체가 된다. 다만 비교해야 되는 게 그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은 뭐가 제한된다? 행위 능력.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된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거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 즉 사람이면 무조건 권리의 주체는 된다. 자, 5번. 태아는 사람과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가진다?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다 필요 없고 3조 조문부터 보세요. 사람은 출생한 동안 태어났다. 엄마의 뱃속에서 다 나왔다.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취하지만 일단은 전부 노출했다라는 거 전제로 사람은 출생한 것을 사람이라 그러지 태아는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3조에 따르면 동일한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자, 또 권리 능력을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제 1번 보시면은 태아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태아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태아가 나와가지고 권리 능력이 뭐가 되고 주체가 되고 뭐가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문에서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됩니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아니한 이상 어떻게든 무엇이든 간에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요. 상속도 받을 수가 없고요. 유증도 받을 수가 없고 인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만약에 태아가 살아나지 않고 모체와 함께 그냥 사망을 했다, 죽었다
라고 하면 태아의 권리 능력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래도 태아를 조금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별 보호주의를 취하면서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즉 이러한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태아이지만 출생한 것으로 봐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봐준다라고 하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죠. 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 대습 상속이든 그냥 상속이든 상속이 들어가면 무조건입니다. 유언을 받을 수 있는 지위, 그리고 인지까지, 부의 인지. 부도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불상유인 4개 기억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불상유인 중에 상속 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천조 사망 조문 내용입니다. 보시면 천조 사망 상속의 순위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법인은 설립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때 사람은 태어난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법인이 언제 태어나요? 법인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설립 등기. 우리 법인 드디어 탄생해요라고 하면서 등기소에 가서 도장을 빵 찍으면 그때부터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취득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그럼 이제 법인이 마치 출생, 그리고 법인이 사망.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청산 종결 등기가 출생과 마찬가지로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면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인가요? 요거는 조금 예외적이다. 왜?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청산 법인이 유지가 된다. 왜? 거래 안전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온갖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재단법인에서는 뭔가 돈이 모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적절히 분배하거나 빚을 갚거나 다시 돈을 내가 받아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쳐야 거래 안전상 청산 사무가 종료될 때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 두 문제는 나중에 법인 파트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일단 가볍게 넘어가고요. 4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사실은 그 기재 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냥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는 경우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엄청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만 있는 거지 그 사실이 진짜다, 찐이다, 무조건 바뀔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권리 능력은 신고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에 의해 출생이잖아요. 신고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없습니다.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아기가 권리 능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출생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고 우리 애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거지.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우리 아기가 권리 주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나? 그것은 아닙니다. 자, 2번. 태아인 동안에 부가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망한 후에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으면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출생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우에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족이 피해를 받아가지고 불법 행위로 사망을 받으면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이 사망했어. 너의 불법 행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사망했어 라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태아는 불상유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태아가 뭐였죠? 살아서 출생하였죠.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 3번 실종 상태에 있는 자 중에 실종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망의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거는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자,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즉 실종 기간은 언제냐면 언제부터 기산해서 언제 만료가 되냐. 특히 뭐 특별한 뭐 사망 사고가 있어야 된다든지 실종 등의 어떤 사고가 있으면 그로부터 5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그 기간이 만료를 하는데 실종 선고의 효력은 그 뒤에 있고 그 실종 선고를 받으면 기간이 만료할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받아야 실종 선고를 받은 자,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기 전에는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사망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라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는 모가 그 태아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요 쟁점인데요. 여러분들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을 제가 객관식을 풀기 위해 가지고 막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굳이 이걸 몰라도 답은 전부 다 맞출 수 있다. 왜?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다만 이런 지문들을 살짝쿵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을 비교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대리는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처음 시간에 권한, 권능, 권원 중에서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서 법률 효과를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자격 내지 지위라 그랬죠.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타인에게 권리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 타인이 권리 의무를 귀속받으려면 권리 주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아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요.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겠죠.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대리 행위는 타인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하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그 본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면 대리 행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보시면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객관식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된다.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가 없다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생을 하면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게 정지조건이잖아요. 정지조건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가 없지만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비교해서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 사망을 조건으로 합니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잃게 되는 조건인데 사망을 해제 조건, 즉 사망을 하면 뭐가 효력을 상실하냐?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자. 즉 태아는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를 취득하고 있지만 살아서 출생한 거면 뭐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 더 이상 너 권리 상실,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은 정지조건, 즉 정지조건으로 출생이 되면 정지조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사망이라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호, 거래안전 요 정도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3조, 사람은 출생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만 하나 생각하고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 권리 자체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권리 주체 권리 의무의 주체 지위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자살을 용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살해선 안 되니까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이라면 출생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 사망의 추정 규정이죠. 동시 사망의 추정 30조 조문 내용입니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종 선고의 효력과 구별해야 되는 게 실종 선고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인데 동시 사망 같은 경우엔 추정 쉽게 번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태아는 아까 봤습니다.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상유인 중에 불이다. 개별주의다.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 취득? 그냥 출생하면 끝이라니까요.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 제3조 3조 자, 5번 가겠습니다. 술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 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 밖에도 보통 실종선고 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다. 앞에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뒤에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로서만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냥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사실을. 법원은 생각보다 전지전능하다. 우리가 나중에 제한능력자 특히 후견인 파트에서 볼 텐데 법원은 상당히 전지전능하다라는 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지문들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 태아는 생명침해, 부의 생명침해로 대한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761조인가의 751조인가 752조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752조 여기 조문 있네요.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상유인 중에서 불이고 개별주의다. 부의 사망 후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 불상유인 중에 상 나왔습니다.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권리 능력을 개별주의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 첫 번째 그 조건 무조건 충족했다. 두 번째 상속. 상속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지. 예외적으로.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추정이 번복할 수 있다. 맞다고 했죠.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말로 그냥 거기 쓰여진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어떤 강력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번복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인정사망은 사망의 대세적 효력을 가짐으로 그 후에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그 효력이 선물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종선고, 되게 강력한 효력을 가진 실종선고조차 살아서 돌아왔을 때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한 인정사망이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제도 간 강약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종사망은 실종선고와는 달리 사망 의제의 효력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추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대 제출을 제출하여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 다음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출생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그럼 끝났습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적인 개별주의도 적용될 수 없다. 2번,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는 미성년자 제도겠죠. 행위능력. 이게 저희가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쯤에 개정될 민법 안에, 예상 개정 민법 안에 의사능력에 관한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행민법에는 의사 능력에 관한 조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에 관해 가지고는 무효인 거고, 무효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청산해야 될 급부는 141조 단서 취소,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따른 급부에 반한 범위를 유추 적용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능력이란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의미, 그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사실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로 만 몇 세로 잘라버리는 미성년자 제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자, 2번, 3번도 마침 같이 설명을 드렸네요. 의사 무능력의 효과는 일단 무효이고 그 무효에 따라 반환해야 되는 범위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에 한정된다. 141조 단서가 유추 적용된다. 자,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141조 단서, 141조 본문을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41조 본문은 취소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렇지만 다만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후에 반환할 범위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에 한정된다. 이게 의사무능력의 무효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왜냐면 의사무능력 제도도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제한능력자 규정 제도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어서 둘이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순 금지의 원칙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강행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도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권리 능력은 종국적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해설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5번. 실종 선고가 사망의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사망에서와 같이 권리 능력이 종국적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실종 선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재판으로 그게 깨지면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에 국한된다. 즉 실종 선고를 받은 자도 선거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3조 내용입니다. 3조. 2번. 행위 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능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의 의미를 내가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거래 안전이 너무나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누가 의사 무능력자인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제한능력자 제도를 만들어서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아니라 행위능력을 제한을 해서 이 사람이 특정한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시키는 법률 행위 능력, 제한 행위 능력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성년자, 나이,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뭐죠? 심판. 특정한 사유로 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된다. 심판이라는 객관적 획일적 판단 기준, 나이라는 객관적 획일적 판단 기준. 그렇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제한행위 능력자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률의 규정이 없으나 통설과 판례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와는 구별하되 141조 단서는 동일하게 유추 적용된다. 4번.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증 행위를 할 수 없다.
불상유인 아니잖아요. 불상유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마지막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X.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종국적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중심된 사법적 권리 관계만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태아 무조건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무조건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불상유인을 제외한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주의.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인 갑과 그의 부부 사이인 갑과 그의 아이 병을 임신한 을. 그러니까 갑과 을이 부부겠죠. 을이 엄마겠고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아마 태아일 겁니다. 그의 아이 병을 임신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 사고로 태아가 출생 전 엄마와 함께 사망했어요? 그럼 끝났다고 했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아무리 불상유인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살아서 출생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출생하지 않았다. 그럼 논의 끝. 그래서 가지지 않는다. X표 하나 쳐주시고요. 니은 살아서 출생했습니다. 살아서 출생했으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불상유인 중에 불이다. 디귿 갑이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병. 살아서 출생한 병은 갑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 불상유인, 살아서 출생했고 불상유인 중에 상 인정된다. 오케이, 공식 끝. 자, 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동일한 사실관계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사실관계죠, 지금. 그러니까 23년 경찰 간부든 그 전 문제든 20년 행정사든 사실관계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토지를 증여받을 수 없죠. 일단은 불상유인도 아니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도 아닐 뿐더러 법정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선 그 대리인 말고 대리권을 준 본인이 유효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리 행위를 통해서 그 법률 효과를 내가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불상유인조차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X 2번 병이 출생하면 출생했네. 드디어 첫 번째 관문 통과했습니다. 출생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내 정신적 고통, 내가 너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집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옳은 거죠? 예, 2번이고요. 3번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논할 필요도 없고 태아는 이제 태아의 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상행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지문. 자, 출생하기 전에 이미 갑이 사망한 경우 출생한 병, 출생했어요. 출생을 했고 아마 상속이 나올 겁니다. 상속 받지 못한다. 아니, 상속할 수 있다니까요. 출생을 한 것을 전제로 불상유인 4개를 검토하는 거라니까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대습 상속. 상속이든 대습 상속이든 뭐든 상관없다. 상속이면 다 된다. 상속이 들어가는 거면 다 된다. 불상유인 중에 상이다. 해서 하고요. 실제로 조문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조서 대습 상속이 뭔지 몰라도 그냥 상속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하고 찍고 넘어가 주세요. 이것까지 하기엔 여러분들이 친족 상속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2번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 살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태아였던 때 자신에게 이루어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언을 받을 수 있다. 유언에 따른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돼서 단순 증여 또는 사인 증여는 안 되는데 유증, 유 들어갔잖아. 유언을 받아서 증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유가 들어갔으니까 유증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증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3번 태아인 때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산한 태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끝났다. 태아는 부의 재산 상속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맞죠.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게 맞다. 자, 4번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전제로 불상유인 중에 또 대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시 한번 권리 주체여야 한다. 대리 행위 자체는 그 본인에게, 대리인 말고 그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미쳐야 된다. 법률 효과란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니까 대리 행위도 있을 수가 없다. 정리하셨죠? 태아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 효력이 없다. 아니죠? 효력 있죠. 타인의 불법 행위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끝났습니다. 출생하지 못한 경우 핵심이죠.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상속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상유인, 인지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주장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왜? 불상유인 아니잖아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채권, 채무 관계, 계약 관계, 즉 권리 의무 관계를 전제하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일단 불상유인 중에 아니니까 아니다. 이해를 하고자 하면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효력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태아를 위해서 태아가 다쳤을 때, 태아가 만약에 그 어떤 약물로 인해 가지고 다쳤을 때 그 태아에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보험계약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태아를 대리하여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3번 사람의 권리 능력은 출생 신고가 아니고 출생에 의하여, 출생 신고라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4번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요. 네, 끝났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